오늘은 제품 서비스 영업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가치란 무엇이고 서비스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제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칩도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느낄 때, 가치 있는 서비스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가치 있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선진국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봤더니만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 안에 지식서비스라는 부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서 지식서비스 담당 PD를 뽑는 그 자리를 제가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PD가 됐을 때 많은 정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 산업은 뭐지요? 서비스 R&D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비스 하면은 다 떠오르는 말이 공짜입니다, 공짜. 아저씨, 서비스로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라고 안 그러고 그것은 서비스다. 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면 떠오르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저도 몇 년이 흘러서 이제 보니 그 교과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의미였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서비스 R&D, 서비스에 무슨 R&D가 필요합니까? R&D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치 있는 서비스는 진짜 의미가 있으면서 R&D 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역시 서비스는 뭐 덤으로 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덤이 그냥 의미 없는 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농업이나 그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을 관계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게 앞으로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혜택을 받는 데도 있겠고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R&D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류를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이나 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 또는 개선하거나 또는 제품 서비스를 이제 융합해서 하여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뭐 지식을 취득하거나 뭐 응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문화, 사회, 인문 이런 관점의 연구 개발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냐?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짜로 주는 개념이죠. 낮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하드웨어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장벽이 되는 것이 서비스 산업이 관계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영세한 쪽은 보면 전체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종사자 기준으로 하면은 한 70%인데, 선진국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2만 불 우리가 약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만 불로 되려고 그러면 2배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부분에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좀 도입을 위해서 문영미 박사님의 그 디프런트 책에 나오는 가치를 위한 차별화를 위해서는 역브랜드 방식이나 일탈 브랜드 그리고 그 적대 브랜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마켓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고, 적대 브랜드는 이런 거죠. 마켓을 정확하게 양분합니다. 한 예를 들면 홍어 같은 거죠. 홍어.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싫어하죠. 나 그거 싫어. 어떤 사람은 최고 맛있다 이래 되는 건데, 뭐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충성 고객이 생기는 거죠. 또 역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들면 모든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구글의 그 검색창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야후라든가 익사이트는 그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굉장히 복잡한 포털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글은 딸랑 창만 하나 있죠. 그런데 어떤 가치를 줍니까? 엄청나게 빠른 검색 속도를 줍니다. 그 사람들 환호하죠.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일탈 브랜드는요, 카테고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이제 우리가 떼려고 하면은 보통의 가정에서는 한 2살 정도 됐을 때, 지날 때 그걸 많이 떼고 싶은데, 이게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킴벌리가 뭘 들고 나왔냐면은 팬티형 기저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것은 기저귀가 아니에요. 팬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저귀가 아니에요? 그럼 입혀도 되지. 매출이 엄청나게 신장이 됐죠. 1989년에 출시가 됐는데 1991년 기준으로 5억 불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킴벌리는 그 허기스고 P&G는 이제 팬피스인데 이 시장이 월등히 크지만 이 세그먼트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탈 브랜드 개념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저도 이거 한번 타고 싶습니다. 여기 아마 또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보통 사람은 아주 어렵죠. 왜? 사고가 났어?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죠. 한 대 얼마냐? 한 3천만 원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 이 회사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60년대 일본의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는 뭐 거의 적자 상태죠. 이제 파산 위기입니다. 1980년대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좀 부드러운 브랜드를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회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더 남성스럽게, 더 무지막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을 좀 결성해가지고 좀 컨트롤을 좀 하자. 하면서 각종 대회의 이벤트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요, 미르키의 이들의 창립 기념일에 전국의 105개 도시에서 출발해서 25개의 라우트를 타고 미르키로 다 출발해가 모입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장관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기간에 팔린 2005년 기준 오토바이 개수가 12만 5천 대입니다.
곱하기 3천만 원. 그냥 대충 계산해도 3조 원입니다. 3조 원. 오토바이 한 대 사면 또 액세서리, 징, 뭐 체인, 청자켓 뭐 이런 거 보통 30% 삽니다. 4조 원 매출입니다. 단순히 그런 서비스 하나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가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게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뭐 너무나 일반적이니까 별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신서비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도 보면 뭐 농지 개량하는데 우량 농지 훼손해서 고속도로 만들면 뭐 하겠냐, 뭐 쌀도 없는데 고속도로 건설을 하냐, 뭐 부자의 전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하고 막 좀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뭘 줬냐면은 일일 생활권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물류 산업의 대혁신이 일어나고 부가가치 중대,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졌을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만들면 좋은데 지금 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 가치 창조의 본질을 가장 또 잘 꿰뚫은 사람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창조 경제라는 용어나 서비스의 중요성도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촉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동시에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좀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야, 그 다음에 뭘까? 다음이 뭘까를 알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가치 창조자는 다음이 뭘까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가르침을 주고 가셨죠. 그 가르침이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이제 신서비스를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노력, 실패,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타겟 목표가 정해지면 이것이 제품, 서비스, 산업, 이 다양한 것이 융합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 안에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절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 주체들이 모여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는 벌써 투자되어진 거죠. 상당히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버무려서 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을 하는데 단순히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융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소통을 위해서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이익의 주체가 정당한 이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잘 만들어지다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누군가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익을 잘 분배할 것인가가 결국은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서비스 융합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겠냐 이래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지 않냐. 대표적인 경우가 그 예제를 제가 골프 존을 뒀는데 2013년 기준으로 그 슬라이드에도 보시지만 3,652억 원 매출, 그리고 2014년에도 3,870억, 그리고 우리나라 점포 기준으로 하면 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표시된 이 회사들이 애석하게도 국가에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도 모르죠. 목숨을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그랬을 겁니다. 야, 그게 뭐 돈이 되겠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미래 고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재의 고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고객들은 별로 대부분 반대입니다.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중에 또 하나 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확장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서점입니다. 서점. 서점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산업 하나.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기술과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을 해서 하나 성공한 게 아마존. 지금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죠. 뭐 서비스에 서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제품 서비스 결합의 한 예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코웨이의 그 정수기 렌탈 사업이지 않습니까? 코디라 그래가지고 코웨이 레디 약자라고 하거든요. 16,000명. 최근에 뭐 제가 18,000명도 본 적이 있는데 매출도 500%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서비스 가치들은 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하고 창출하고 육성해야 되냐고 본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 근데 일자리 창출도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 그냥 일자리로는 젊은 사람이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 고용 유발 개수가요, 10억 투자하게 되면 그 서비스의 경우에는 15.8, 제조업의 경우에는 8.7, 뭐 이런 7명 정도인데요. 그 신서비스가 되려 그러면은 고급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연구 개발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첨단 IC 같은 게 이제 접목이 되는데, 결과물은 고급 일자리,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골프존 같은 것도 그러면 어떤 가치를 주냐면 실내에서 즐기니까 비 와도 골프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친구들 만나면 1차하고 2차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노래방을 갑니다. 근데 요즘은 골프존, 골프 한 가볍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그 선진국, 제가 뭐 진입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새로운 생태계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메이커는 좋은 기능,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품질 같은 거죠. 우리는 품질이 좋아. 그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AS 잘 됩니다. 뭐 이런 걸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뭐 화장품 냉장고, 와인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뭐 새로운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쥐 아무리 그런 걸 만들어도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냐는 거죠.
냉장고라고 하면은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죠. 부패 속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와 다른 가치, 그걸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밥은 어떻게 먹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냉장고가 하나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도 좋은 이제 기회 요인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세계 수준의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필수적인 ICT 부분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용하면 거기다가 서비스를 약간 가미하자. 그러면 그 결과물도 역시 세계 최고가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뭐 영업 인프라나 이런 건 벌써 투자가 돼 있는 것이고 수준은 벌써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나이키도 2000년도 초에는 그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청소년들 위주로 된 마켓을 성인 쪽으로 좀 옮겨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2006년에 마크 파크라는 이제 CEO를 영입하면서 운동화를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운동 게임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냉장고가 플랫폼이 되듯이 운동화를 장터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운동화에다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그게 이제 나이키 플러스라는 건데요.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그것을 컴퓨터 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경쟁도 하기도 하고 관리도 해주는. 다음에 거기에 나이키 플러스 GPS, 나이키 플러스 트레인, 나이키 플러스 키넥트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모를 했는데요. 그 CEO를 영입한 지 6년 만에 주가 총액이 2.5배 증가를 했고 2013년 패스트 컴퍼니 선정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하는 그 단계로 가면은 결국은 이제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 할 때 저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 서비스의 중요성, 서비스가 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를 더 조금만 더 좀 열어달라. 산업, 그리고 제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R&D 체계에서 서비스를 위해서 약간만 열어달라. 진짜로 되려 그러면은 GDP 대비로 구성 비율만큼 분배하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죠. 서비스가 주는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하고 그것이 그냥 국내에 머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을 창출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